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사람들이 흔히 양자 컴퓨터 얘기를 하면은 최고라고 알고 있는 구글 양자 컴퓨터의 현황 그리고 현실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온큐 경쟁사 동향 분석 차원에서 이런 뉴 웨이브라는 컨텐츠로 경쟁사들 그리고 산업 동향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 이건 이제 아이온큐 투자자뿐만 아니라 양자 컴퓨터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필수적인 지식입니다. 그리고 저는 양자 컴퓨팅 산업을 2년 이상 지켜봐왔고 꾸준히 공부해왔기 때문에 전 세계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끝까지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10월 17일에 구글의 양자 컴퓨팅을 담당하고 있는 구글 퀀텀 AI 사업부에서 양자를 딥테크, 이제 최첨단 기술을 얘기를 하죠. 사용 사례를 구동할 엔진으로 보고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구글의 수석과학자 그리고 양자 알고리즘 팀장이 쓴 글인데, 양자 컴퓨터가 약물 이해나 더 효과적인 리튬이온 배터리 개발 그리고 핵융합 설계 등과 관련해서 중요한 연구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적었는데, 내용과 이 이면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같이 살펴볼게요. 그래서 현재와 미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자 컴퓨터가 꼭 필요한데, 양자 컴퓨터가 처리하기에 적합한 작업을 찾아야 되고 그에 대해 적합하고 정확한 알고리즘을 작성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 힘을 활용하는 것은 이제 제약 산업에서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데, 실제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는 아직 거의 없다. 그래서 구글은 베링거 인겔하임이라는 독일 제약회사와 큐시뮬레이트라는 양자 시뮬레이션 회사와 함께 인체 내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효소인 CYP450이라는 것을 양자 컴퓨터로 시뮬레이션하는 실험을 했다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 CYP450은 약물 대사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이 과정의 70% 이상에 관여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실용성 있는 실험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고전 컴퓨터에서 시뮬레이션 해봤을 때 들어가는 자원과 양자 컴퓨터에서 이 원자를 시뮬레이션 할 때 필요한 계산 자원을 비교를 해봤더니 양자 컴퓨터가 더 적은 자원을 쓰면서 더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했다. 그래서 물론 이거는 이제 실험 단계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제약 산업에서 양자 컴퓨터를 활용해서 돈을 버는 슈퍼컴퓨터보다 뛰어나지는 양자 이점을 얻기 위해서는 수백만 개의 물리적 큐비트가 필요하다. 그리고 양자 컴퓨팅은 의약품 산업에 희망찬 역할을 할 것이며 혁신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핵심은 잠재력만 확인을 한 거고요. 양자 이점을 위해서는 훨씬 발전된 양자 컴퓨터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무리 긍정적으로 써도 이 사람들이 실제로 숨기고 있는 사실은 뭐냐, 그 이면에 있는 진짜 얘기는 뭐냐, 요거를 찾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 영상을 떠나서 뭐 언론이나 정보나 유튜브나 이런 걸 볼 때도 여러분들이 적용하시면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다음에 리튬이온 배터리 관련돼서도 실험을 했다라고 합니다. 현대기술에 있어서 리튬이온 배터리는 상당히 중요한데, 양극에서 코발트를 쓰는데 코발트가 환경 및 윤리적인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대안을 찾다가 리튬 니켈 산화물이 유망하다는 것을 찾아냈는데, 리튬 니켈 산화물이 LNO라고 합니다. 화학적 특성이나 기본 에너지 상태에 대한 복잡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로 해보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다양한 기업, 학술기관과 함께 연구를 해보려고 했는데, 고전 컴퓨터로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든다라고 간주를 했고, 이에 따라 여기에도 양자 컴퓨터를 쓰려면 수천만 개의 물리 큐비트를 가진 양자 컴퓨터가 필요하다 라고 암시를 했고요. 이것은 이제 미래 알고리즘 발전으로 달성 가능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럼 뭐 양자 컴퓨터로 좋은 결과를 냈다는 건 아니고, 고전 컴퓨터로 어려우니까 양자 컴퓨터로 해야 할 것 같다,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거기에 핵융합 실험 관련돼서도 생각을 해봤대요. 핵융합 실험의 경우에는 극한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대에 우리가 쓰고 있는 시뮬레이션은 불확실한 모델에 의존하고 있어서 오류가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글이 샌디아 국립연구소, 익숙한 곳이죠. 그리고 맥쿼리 대학과 협력해서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양자 컴퓨터로 실행할 때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백만 개의 물리적 큐비트가 필요하다 라고 했지만, 양자 알고리즘이 발전할수록 비용이 줄어들게 되고 결국엔 내재적인 시스템 에러를 가진 부족한 고전 방법,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방법보다 뛰어난 대안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마무리를 어떻게 하냐, 오늘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개선하는 것은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오류 수정된 양자 컴퓨터가 나왔을 때 이것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거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연구들이 무의미하지는 않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무슨 가치를 창출하거나 이런 결과가 입증된 건 아니고요. 양자 컴퓨터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알고리즘을 연구하고 있다, 뭐 이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0월 17일에 구글과 코베스트로라는 기업이 화학 분야에서 어떤 관건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양자 오류 완화 기술을 발표했다
라는 소식이 나왔는데, 코베스트론은 이제 독일 기업인데 폴리우레탄이나 폴리카보네이트 원료를 생산하는 기업이다라고 합니다. 산업화학 연구에서 양자 컴퓨터를 쓸 수 있도록 하는 연구를 하고 있대요. 근데 여러분들 오류 완화 에러 미티게이션이라는 기술 많이 들어보셨죠? 이건 이제 아직 오류 수정 같이 완벽하게 오류를 수정하지 못하지만 그 오류를 억제시키는 정도의 하위 호환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류율을 최대 100배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왔는데, 이거는 이제 더 큰, 더 복잡한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고, 결국 실제 응용에도 활용할 수 있는 어떠한 연결점이 된다, 이런 얘기인데, 오류 억제는 효율적이지만 문제는 반복을 여러 번 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해 시간이 더 걸린다는 의미이고요. 그래서 오류 완화 기술은 정확도 향상을 위해 반복 횟수를 증가시키면서 회로의 크기, 계산할 수 있는 계산을 좀 더 확장시킬 수 있다는 얘기인데, 교환 비용은 노이즈의 세계에 달려있다, 오류율에 달려있다라고 이 양자 알고리즘 팀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힌트는 초전도체 방식의 장점은 속도가 빠르고 확장성이 쉽다는 건데, 지금 이 앞의 소식과 이 소식을 보면은 오류율을 낮추는데 느려지면은 이온 트랩에 비해서 장점이 사라진다 라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노이즈의 세기, 이제 본질적인 오류율은 초전도체보다 이온 트랩이 훨씬 더 적습니다. 그러니까 초전도체를 조금 써보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한계점에 마주쳤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전도체가 뭐 IBM이나 구글이나 이런 대기업들이 한다고 무조건 뛰어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온 트랩도 뭐 물론 여러 단점들이 있습니다. 확장성이 어렵거나 뭐 속도가 느리다, 이런 단점이 있는데, 초전도체에서는 거꾸로 그게 장점이었는데 그게 상쇄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글이 무조건 앞서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겉핥기식으로 잘못 분석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구글도 지금 상당히 어려운 난관에 처했다라는 점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구글의 양자 로드맵을 보면요, 이게 최신 버전입니다. 23년 2월에 나왔어요. 물리적 큐비트 기준으로 54개, 이제 시카모어 칩으로 고정 컴퓨팅을 뭐 뛰어넘었다라고 하는데 실용적이지 않은 문제였고요. 2019년, 그리고 최근 2023년에 로지컬 큐비트, 이건 이제 오류율이 없는 완벽한 큐비트를 얘기합니다. 이 프로토타입을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 큐비트를 한 100개 정도 수준이었고, 앞으로 가고자 하는 게 이 로지컬 큐비트를 길게 살아남게 하는 거. 그 다음에는 타일식으로 모듈을 만들고 스케일업을 해서 오류가 수정된 완벽한 양자 컴퓨터를 내겠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뒤에 정확한 연도가 없어졌습니다. 근데 로드맵에 구체적인 연도를 명시하지 않는 거는 굉장히 자신감이 없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양자 컴퓨터 크기도 어마어마하게 크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프로토타입을 구현을 했고, 요거를 하나짜리로 제대로 만들어 보겠다, 이거를 한 2025년 이후로 보고 있는데, 상당히 좀 불확실성이 크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저의 의견은 뭐냐, 아직 구글 양자 컴퓨터는 가능성과 잠재력을 확인하는 단계이다. 이건 비단 구글뿐만 아니라 모든 양자 기업들이 다 그런 상황에 있다, 요 정도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 양자 컴퓨터로 뭐 수조, 수억 원을 번다, 요거는 거짓말이에요. 이게 팩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요. 2021년까지 구글은 2030년에 상업화된 양자 컴퓨터, 100만 물리적 큐비트, 즉 1000개의 논리적 큐비트, 그러니까 1000대 1로 1000개의 물리적 큐비트로 하나의 완벽한 논리적 큐비트를 만드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올해 2월달에 업데이트된 양자 로드맵은 구체적인 연도 언급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최근 로드맵을 보면 현재는 논리적 큐비트 프로토타입을 구현한 단계이고, 2월달에 약 50개의 물리적 큐비트로 하나의 논리적 큐비트를 구현했다. 그래서 원래는 1000개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50개 정도로 구현을 했다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연구실 세팅이었고, 상업화된 환경으로 가져왔을 때는 어떻게 변화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전략이 어떻게 바뀌었냐, 원래는 처음에 물리적 큐비트 먼저 늘리고 나중에 오류 수정하자라는 거였는데, 이거의 한계점을 본 거죠.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전략이 바뀐 겁니다. 오류율을 줄인 고품질 큐비트, 논리적 큐비트를 먼저 만들고 확장하자라는 식으로 로드맵의 뉘앙스가 변경이 됐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캐치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사라진 목표 연도에서 언제 하겠다라는 말이 없어졌죠. 2030년에 하겠다는 말에서. 그래서 구글도 정확히 언제 이것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보통 로드맵에는 애매하게라도 본인들이 뭐 5년 뒤, 10년 뒤 하겠다라고 쓰는데, 그걸 아예 날렸다는 거는 정말 자신감이 없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관건이 뭐냐, 구글이 제일 앞서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다른 기업들이 뭐 고객들이 돈을 벌게 해주냐, 아닙니다. 아직 극초기이고요. 그래서 누가 먼저 쓸만한 양자 컴퓨터를 만들어서
고객이 이걸 썼을 때 돈을 벌게 해주냐,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고 모든 기업들이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 투자는 단기로 보면 안 되고요. 반드시 장기로 봐야 됩니다. 최소 2025년, 이제 평균적으로 2030년까지는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양자 컴퓨터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머릿속에 입력을 하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전달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 사람들이 흔히 최고로 알고 있는 구글 양자 컴퓨터의 현황과 실상에 대해서 전달을 해드렸고요. 그래서 어떤 기업들이 잘하고 있는지, 우리가 뭐 아이언큐 투자자이지만 이런 것들을 꾸준히 보면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고자 합니다. 네, 제가 최근에 런칭한 가을바람의 경제적 자유연구소라는 멤버십이 있어요. 여러 번 소개해드렸는데 여기서는 이제 아이온큐 양자 컴퓨터 외에도 제가 유망하게 보고 있는 기업이나 섹터들에 대해서 다뤄드리고, 함께 뭐 책도 읽으면서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가, 제가 실천해온 방법도 알려드리고 같이 조금씩 노력해가면서 부자가 되는 길을 같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는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많이 합류해 주시면 저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